네, 안녕하세요. 이 날도 추운데 나오셨네요. 날이 춥거나 이 눈이 오거나 막 비가 오면은 이제 오늘 학생들 안 나온 사람 있지 않을까 싶은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예. 근데 이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일기 조건이 안 좋을 때 나오신 분들이 거의 다 합격자 모임 때 다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그 하늘은 공평한 것 같아요. 예. 노력 점수를 갖다 반드시 주더라니까요. 예. 그래서 태풍이 불고, 예? 막 폭설이 내리고 막 서울이 이제 물난리가 나서 막 잠기고 이때도 나오시는 분들은 결국 하늘이 그걸 다 점수를 매기나 봐요. 하늘에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합격을 시키더라고요. 올해 이제 저한테 배우신 분 중에서 합격하신 분이 2차 60점으로 붙으신 분이 딱 계시고요. 2차 60점. 공법 50점 맞고 2차 60점인데 그것도 우리 이번에 공법을 한 문제를 다 맞게 해준 문제가 있었잖아요. 원래 한 문제 차로 떨어지는 건데 다 맞게 해줘가지고 딱 60점 붙으신 분 계셔요. 예. 근데 주변 분들이 다 한 말씩 해요. 그 하늘이 도와준다. 왜? 결석이 한 번도 없었거든 그분이요. 예. 결석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각이 있었어요. 애 학교 보내느라고 한번 지각한 거 외에는 결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늘은 참 이게 공정한 게 아닌가 싶어요. 노력 점수라는 걸 주더라고요. 그 노력 점수를 받으신 분들을 보면은 틀린 거 찾기인 줄 알고 찍었는데 보니까 옳은 거 찾기였어. 정답이야 그게.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예. 웃을 일이 아니라 하늘이 도와주더라는 거죠. 우리 오늘은 209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이제 주택법을 공부할 차례인데요. 가장 짜증나는 법이 주택법입니다. 워낙 개정이 심해서 작년에는 주택법이 10번 바뀌었어요. 개정 10번. 그것도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3번 바뀌었어요. 한 달 동안에 3번. 그래서 여러분들 왜 뉴스에 보면 우리 부동산 관련 뉴스의 절반은 주택법 관련 뉴스예요. 뭐 투기 과열지구, 무슨 뭐 전매 금지한다는 등 조정 대상 지역 나오고 그러죠. 그다음 절반은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뉴스고요. 그래서 이 주택법은요 개정이 안 되는 부분들을 먼저 공부해 가고요. 어차피 우리 봄에 이사철에 전면 개정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여름 지나거나 또 개정되기 때문에 주택법의 모든 내용을 제가 다 강의하는 게 6월 말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7, 8월 달에 문제 풀면서 개정되는 것은 또 보충을 해야 되는데 이 주택법만큼은 개정되는 것을 이제 잘 주목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다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들은 결석만 안 하면 되는데 그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 예? 개정이 몇 번 진행됐는데 언제 바뀌었냐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안 돼요. 예. 자, 우리 여기 주택법 보시면은요. 주택법은 시험에 7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이제 어렵게 한 2문제 나왔습니다만은 7문제 다 맞히는 것도 어렵지가 않고요. 주택법은요. 그 이유가 주택법을 출제하시는 교수님 중에서 전공 교수님이 딱 2분 계셨어요. 근데 2년 전에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예. 그래서 대부분이 다 이제 비전공자가 이제 주택법을 출제를 하시는데요. 제가 그 민간 자격증 시험을 왔다가 한 4년간 출제를 했었는데요. 원래 한 3시쯤에 만나서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를 뺀 나머지는 다 공인중개사 출제위원들이신 거예요. 그분이 다시 민간 자격증 출제를 하는데 이분이 한 3시쯤 만나기로 했는데 한 1시쯤 다 오셔가지고 법을 하나씩 먼저 선택을 해요. 자기가 출제할 법을.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먼저 선택해. 예, 제일 개정이 안 되고 그래도 많이 공부했으니까. 그 다음에 좀 늦게 오신 분, 한 2시쯤 오신 분이 내가 할 거 없나 하다 건축법 하시고 그 다음에 한 2시 반쯤 오신 분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나마 주택법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것도 개정 심한데 저는 3시에 딱 가잖아요. 저는 자동으로 주택법을 출제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이 주택법을 갖다 안 맡으려고 그래요. 왜? 자신이 없어요. 하도 많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출제 오류를 내면 본인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택법은 지금까지 기출문제 보면은 출제 오류는 한 문제 빼놓고는 다 개정된 걸 잘못 낸 것들입니다. 7문제인데 그래서 오히려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들을 갖다가 정확히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주택법은 요 총칙 파트가 있는데요. 총칙 파트에서는 이 용어 정의가 중요해요.
이 용어 정의가 보통 두 문제에서 많이 나올 때는 세 문제까지 나와요. 정 공부하기 싫으면은 용어 정의라도 봐도 한 세 문제 맞춰요. 예. 그다음에 이제 주택법의 두 번째가 요 주택의 건설 파트가 나옵니다. 주택의 이 건설 파트가 있는데요. 요 주택의 건설 파트에서는 사업 주체라는 게 나와요. 자, 이 사업 주체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건축법으로 말하면 건축주나 마찬가지예요. 건축주. 건축법에서는 건축주, 주택법에서는 사업 주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 이 사업 주체는요, 등록을 해야 되는 사업 주체가 있고 등록하지 않아도 사업 주체가 되는 비등록 사업 주체가 있어요. 비등록이 있고요. 사업 주체 중에서 매년 한 문제가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는 게 주택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조합이 고정적으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혹시나 내가 까먹고 얘기 안 할까봐 미리 말하는데 주택조합 가입하지 마세요. 지역주택조합. 예. 말로가 안 좋아요. 예. 그 다음에 이 주택건설 파트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 승인은 건축법으로 말하면 건축 허가하고 마찬가지예요. 건축 허가나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이 주택을 다 건설하고 난 다음에 주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검사라는 걸 받아야 돼요. 사용검사. 이 사용검사는 건축법으로 말하면 사용승인하고 마찬가지예요. 사용승인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택 건설 파트에서 주로 시험 문제인데요. 요거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와요. 여기서요. 하나 내지 두 개 나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주택의 공급 파트가 있어요. 주택의 공급 파트. 이게 가장 많이 개정되는 겁니다. 뉴스는 다 이거 나오죠. 개정이 아주 많이 되는 게 주택 공급 파트. 우리 텔레비 뉴스는 다 이거예요. 예, 정부에서 하다가 안 되면은 계속 법만 바꿔요. 법만 계속. 예. 자, 주택 공급 파트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제가 있고요. 그리고 전매 금지가 있습니다. 전매 금지 규정. 10년 이내에서 전매 금지. 그다음에 이제 투기 과열 지구라는 게 있죠. 다 들어봤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가 있고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있고요. 공급 질서 교란 행위 금지. 공급 질서 교란 행위 금지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자, 이런 것들이 주택 공급 파트에서 이제 중심적인 건데요. 이거는 오늘 공부하는 게 시험장에 갈 때까지 정답이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바뀌니까. 예. 주택 공급 파트.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리모델링 파트가 있어요. 자, 요 리모델링 파트에서는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가 되는 거고요. 주택 공급 파트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오고요.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 나오면은 한 문제, 안 나오면 제로예요. 0 아니면은 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이제 보칙이 있는데요. 보칙에서는 시험 나올 게 하나밖에 없죠. 주택 상환 사채. 주택 상환 사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나오면 한 문제, 안 그러면 0이죠. 0이나 한 문제가 나온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칠판에 쓴 것들이요. 주택법 전체 범위에 이게 3분의 1 정도 범위가 됩니다. 전체 범위의 3분의 1이에요, 이게. 이 3분의 1에서요. 95%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95% 지금까지 시험 문제. 근데 이게 전체 범위의 3분의 1이고요. 나머지 3분의 2에서 이제 5%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되는데 어떤 분이 이래요. 선생님, 지금 시간이 좀 있을 때 3분의 1을 공부를 먼저 하고 5% 부분을 시험 임박했을 때 3분의 1을 하면 어떻겠냐고 그런 분이 있는데 시험 임박했는데 공부할 시간 없어서 그냥 갔어요. 되게 시험 임박했을 때 공부할 시간이 없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로 그분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간 있을 때 잘 안 나오는 부분을 먼저 하고 시험 임박했을 때 잘 나오는 부분 하겠다. 시험 임박했을 때 잘 나오는 부분 공부할 시간 없어서 그냥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잘 나오는 부분들을 먼저 공략하셔야 돼요. 자, 칠판에 쓴 게 다 시험 문제들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걸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그러면은 뭐 7문제 다 맞힐 수도 있고요. 뭐 실수에서 하나 틀리도 한 6문제 정도. 주택 보면 전반 성적 다 잘 나와요. 그리고 가장 개정이 안 되는 부분들 거기가 바로 총칙 파트라고요. 그래서 주택법 전공하신 그 교수님 한 분, 여자 교수님 한 분 계셔요. 그 여자 교수님이 그분이 개정 작업을 주도하기 때문에 그분이 문제를 내면은요 개정된 걸 바로 내. 본인은 오류를 안 내잖아요. 본인이 개정했으니까. 근데 그분 아니면은요 개정된 부분을 피해서 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되지 않은 곳을 피해서 내는 경우도 있다. 자, 그래서 여기 209페이지 보시면은 목적이라고 나오죠.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요. 용어 정의 무조건 2문제는 나온다. 그렇죠? 용어 정의에서 우리가 주택법이니까요. 주택과 관련되는 용어가 출제 1순위겠죠, 당연히. 자, 주택에 대한 뜻이 나옵니다. 가로 1번. 길에 지나가는 분들 붙잡고 물어봐요. 주택의 뜻이 뭐냐? 그러면 딱 한 단어로 말합니다. 집 그럽니다. 집이 뭐냐? 그러면 주택이라 그래요. 자,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 이때 일부는 구분 소유권을 말해요. 아파트 배기로 배교를 말하는 거죠. 부속 토지를 말한다. 이것도 시험에 냈어요. 기출문제에서.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고 나왔어요. 부속 토지까지도 포함해서 주택으로 봅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자, 단독주택은요. 광의의 단독주택에는 1번 협의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하숙집 같은 거죠. 다가구 주택 3개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 건축법에서는요. 단독주택 종류가 4개예요. 공간이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국무총리 공간, 도지사 공간.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 종류가 4개인데 주택법에서는 공간은 제외예요. 3개만 단독주택입니다. 우리 공동주택은요. 사람들이 공동으로 산다고 공동주택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이라 부르는 이유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동주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에는 벽이나 복도나 계단, 주차장 같은 거 공동으로 쓰죠. 그래서 공동주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종류는 3개입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고요. 우리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에 기숙사까지 포함해서 4개고요. 주택법은요. 기숙사를 뺀 요 3개만 공동주택이라 그래요. 그럼 이 공동주택 요 3개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이 공동주택 3개 비교. 여기 가장 기본적인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3개를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 먼저 여기 아파트가 있죠. 아파트가 있고 연립주택이 있고요. 주택 그리고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파트하고 연립 다세대 주택의 구별은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로 구별해요. 자,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 층, 5개 층 이상일 때는요. 우리가 이것을 아파트라고 불러요. 이 5개 층은 연속돼 있을 필요가 없어요.
1층 상가, 2층 아파트 주택, 상가 주택, 오피스텔 주택 이런 식으로 해도 하나의 건물 안에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면요. 이걸 아파트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주상 복합 아파트 그러죠. 그것도 아파트야. 예. 그것도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만 되면 아파트입니다. 그럼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은요. 주택으로 사용하는 그 층수가 4개 층 이하를 연립이나 다세대라 그래요. 그래서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의 구별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로 구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연립과 다세대는 또 어떻게 구별하냐 그러면요. 연립과 다세대를 구별하는 기준은 건물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200평이죠. 이걸 초과하면 연립주택이고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까지를요. 이것을 다세대 주택이라 그래요. 그러면 연립과 다세대의 구별은 뭘로 하는가?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로 하는 거예요. 바닥 면적을 더한 바닥 면적 합계로 연립과 다세대를 구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길에 지나가는 분들한테 연립과 다세대를 어떻게 구별하냐 물어보면요. 크면 연립이고 작으면 다세대라 그럽니다. 한계동의 바닥 면적 합계로 구별합니다. 그다음 가로 4번에 준주택이라고 나오죠. 이건 주택이 아니에요.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인데 주택이 아닙니다.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종류 4개는 필히 암기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시험 나오죠. 기숙사, 다중생활시설이라 나오죠. 이거 얼마 전까지는 고시원이라 불렀어요. 이제 우리나라 법에서는 고시원이란 말이 없어요. 다중생활시설인 거 바뀐 거예요. 그래서 고시원에 갔더니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없거든. 그래서 고시원의 명칭을 바꿨어요. 다중생활시설로.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이 있고요. 오피스텔이 있죠. 요 4개가 준주택이고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틀린 지문으로 뉴스 호스텔이 나옵니다. 뉴스 호스텔은요. 준주택이 아니에요. 그 다음 여기 이제 국민주택이 나오고 밑에 국민주택 규모가 나오는데요. 우리 동그라미 이번에 국민주택 규모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국민주택 규모는 뭔가?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이거를 주거 전용 면적이라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33평형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요. 그 중에서 나 혼자 쓰는 면적은 25.7평이에요. 그게 85제곱미터거든. 그래서 33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근데 내가 집에 들어가 봤더니 33평이 아닌 것 같아. 봤더니 25.7평이야. 그러면 나머지 평수는 다 어디로 간 거야? 계단, 복도, 그 다음에 주차장 이런 면적에 다 흩어져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나 혼자 쓰는 면적을 주거 전용 면적 그러고 주거 전용 면적이 1호. 호라는 것은요. 단독주택을 세는 단위를 호라 그래요. 1세대. 세대는 공동주택을 세는 단위를 세대라 그래요. 단독주택 한 개나 공동주택 한 개당 85제곱미터 이하 25.7평이죠. 25.7평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라고 합니다. 이게 국민주택 규모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국민주택 규모는 원칙이 얼마냐 그러면 85제곱미터 이하다. 25.7평 이하다 그러는데 시험 문제는 가로가 나와요. 뒤에 가로 보시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 전용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험 나오면 여러분 무조건 틀려요. 제 장담하고는 좀 틀립니다, 여러분요.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 지역도 아닌 읍면 지역이 100제곱미터 이하예요. 국민주택 규모가. 그러면 제가 말하면 이게 80인지 100인지 맞춰보세요. 수도권이 아닌 도시 지역에서 읍면 지역은 얼마인가?
85야. 그다음에 수도권인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얼마인가? 수도권인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85야. 예. 100이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도 아니고 서울, 경기, 인천도 아니고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도 아니고 읍면 지역일 때만 100제곱미터예요. 문제지 받으면 헷갈려서 다 틀려요, 이거. 그러면 예전에 기출 문제에서요. 국민주택 규모의 최대는 얼마인가가 시험에 나왔어요. 최대가 얼마예요? 100이죠. 1번 85제곱미터 이하, 2번 100제곱미터 이하 나왔는데요. 그때는 13회 시험 때였어요. 13회 시험 때가 2002년도였습니다. 우리 2002년도에 우리 뭐 했습니까 그때? 월드컵 했죠. 우리 공인중개사 수험생들이 가장 공부를 안 하고 시험장에 간 게 13회 시험 2002년도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주 열받아가지고요. 예? 저녁반에 50명이 나오는 학원이 있어요. 저녁반이요. 근데 그날 우리나라 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다음 주에요. 우리나라 축구가 있으니까 응? 우리 휴강하자는 거예요. 근데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휴강하겠다 그랬는데 누님 세 분이 반대했어요. 누님 세 분이. 우리는 축구 싫어하는데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올 사람은 나오라 그랬습니다. 휴강 안 하고요. 세 분 중에 2명이 안 나왔어요. 한 명 나와서 1명. 그 진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 30분 만에 전화 받고 집에 갔어요. 예. 화가 나가 지금 내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가장 공부를 안 한 게 13회 2002년도 공인중개사인데요. 그때는 문제하고 정답을 공개 안 했어요. 그때는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시험장에 서 있었습니다. 길을 넣어주기 위해서 안아주기고 손도 잡아주고 힘내라고. 그리고 이제 저는 사우나 가서 아침밥 먹고 사우나 가서 시험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어차피 집에 가봐서 기다리는 사람도 없으니까 혼자니까. 그래서 이제 오후에 시험 끝나고 나올 때 앞 서 있었거든. 또 이제 마중하려고. 그러니까 멀리서 우리 누님들이요 승리의 V자를 막 오는 거야. 승리의 V자. 야 문제가 쉬웠나 보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그렇게 쉬웠냐 그랬더니 국민주택 규모를 물어봤다는 거야 시험 문제. 물어볼 리가 없거든 85를. 혹시 문제에 단서가 없었냐 그랬더니 최대라던가 그래 최대라던가 이건 100이잖아. 그래서 다 틀린 거예요. 승리의 V자가 아니라 이게 2년 공부한다는 뜻을 받은 거예요. 선생님 저 2년 공부할래 이거지. 예. 기억이 생생해. 국민주택 규모의 최대는 얼마예요? 100이야. 85가 아니라 100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국민주택의 뜻이 동그라미 1번에 나오죠. 자, 국민주택은 무엇인가? 밑에 박스 안에 1번이나 2번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국가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인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으면요. 그럼 뭐예요? 국민주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2번 국가지자체의 재정,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인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으면요. 역시 이게 국민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의 뜻 이거 2년 전에 전면 개정됐기 때문에 그대로 봐두셔야 되고요. 오른쪽에 가로 6번에 민영주택이라고 있죠.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전국에 있는 주택 중에서 국민주택을 빼고 남는 주택은요. 민영주택이라 불려요. 그럼 우리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주 편하게 대답해 보세요 하면서 민영주택의 뜻이 뭘지 상식대로 말해보라면요. 100이면 99명이 민영주택은 아마 민간 건설회사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아닐까 그래요. 99명이요. 그런데 기출 문제예요.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아라 그러고 민영주택이란 민간 건설회사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해서 이것을 옳은 것으로 문제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출제위원은요. 동네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지. 비전공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택법에서 출제 오류로 다 맡겨줬던 문제 중에 개정된 걸 잘못 낸 것이 아닌 게 요건 한 문제였어요. 요 하나만. 그분 퇴출됐어요. 출제위원회에서요. 왜? 동네 아줌마는 별 차이가 없잖아. 출제위원이. 그렇죠?
절대 민영 주택은요, 민간 건설회사가 건설 공급한 거 아니에요. 예? 국민 주택을 제외하고 남는 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현대건설이 지은 주택 그거 국민주택이 됩니까? 자, 왼쪽 한번 봐. 동그라미 1번에요. 현대건설한테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로 짓거나 100제곱미터 이하로 지면 뭐가 되는 거야? 국민주택이 되는 거예요. 예. 현대건설한테 국민주택기금 지원해서 지었다 그러면 그게 국민주택이 되는 거예요. 85로 지으면은요. 그래서 국민주택을 빼고 남는 게 다 뭐예요? 민영주택이 되는 겁니다. 임대주택은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가로 8번에 도시형 생활주택 나오죠? 어떤 분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같은 말이 원룸형 주택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은 종류가 세 가지.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 세 개를 말하는데요. 주로 원룸형 주택을 많이 지었죠. 그럼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던 것이 흔해서 그런 거예요. 자, 300세대 미만이라고 나오죠. 300세대 미만으로 지어야 돼요. 국민주택 규모로 지어야 돼요. 85제곱미터 이하로 지어야 됩니다. 선생님 예외로 100이 있잖아요. 여기는 100이 절대 안 나와. 왜? 도시 지역에 건설하기 때문에 100이 될 리가 없어. 85예요. 그래서 300세대 미만으로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로 짓고 도시 지역에 짓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종류가 3개예요.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인데요. 여기 우리 원룸형 주택은요, 기본이 공동주택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룸형 주택은 아파트인데 방이 1개일 수도 있고, 연립주택인데 방이 1개, 다세대 주택인데 방이 1개일 수도 있다고요. 원룸형 주택은 방의 개수가 1개란 뜻이야. 그래서 원룸형 주택은 기본은 뭐예요? 공동주택 중에 방이 1개인 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룸형 주택은 아파트일 수도 있고 연립일 수도 있고 다세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원룸형 주택은 아파트일 수도 있고 연립도 있고 다세대도 있는데 단지 방이 1개란 뜻이야. 그래서 2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 거기 의정부에서요. 아파트에서 불이 난 적이 있었어요. 의정부에서요. 의정부인 아파트에 불 났는데 MBC 뉴스에서요. 의정부의 아파트에서 불 났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KBS는 의정부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불 났다고 나왔어. SBS는 의정부에 있는 원룸형 주택에서 불이 났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정부에서 세 군데에서 동시 불 난 줄 알았어요. 자, 세 개 다 똑같은 말이죠. 왜? 의정부에 불난 아파트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니까 일단 아파트죠. 근데 이게 방이 1개씩인 거야. 뭐야? 원룸형 주택이고요. 원룸형 주택 어디에 속해? 도시형 생활주택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3개에서 불난 게 아니라 1개를 그렇게 말했는데 다 틀린 말이 아닌 거죠. 예. 그 이제 이 원룸형 주택은요 조건 4개를 갖춰야 돼.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가장 응용된 문제,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아파트일 때는 50제곱미터 이하다. 맞아요, 틀려요?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아파트가 도시형 생활주택 될 수 있는 것은 원룸형 주택밖에 없어. 85제곱미터가 아니라 50제곱미터 이하라고요. 그다음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할 것. 절대 욕실, 부엌, 주차장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원룸형 주택의 최대 특징이요. 세대별로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최대 특징이에요. 그래서 왜 원룸형 주택을 많이 지었는가? 원래 우리는 주택 한 세대당 주차장 1대씩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거 원룸 1개당 주차장 1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게끔 법을 만들어 준 거예요. 주택법에서. 예를 들면 1층에다가요. 우리 벽이 없고 기둥만 서 있는 구조를 뭐라 그래요? 필로티 구조라 그러지. 기둥만 있고 벽이 없는 구조로 1층에다가 주차장 8대를 설치해. 2층부터 5층까지 4개 층에다가요.
한 층에 분양평수 7평, 실평수 5평짜리 원룸을 6개씩을 지어요. 그러면 4개 층이니까 6, 4, 24. 24개의 원룸을 지으면 원래는 주차장 24대를 확보해야 되는데 8대만 확보하면 딱 맞아요, 기본이. 그러면 16대 분량이 남죠. 거기서 원룸을 추가 짓는 거예요. 예, 그래서 24개 원룸을 지을 때 주차장이 24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8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허가가 나오는 거예요. 16대를 절약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짜투리 땅에다 다 원룸을 지은 거예요. 원래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원룸을 주택을 못 짓던 땅에다가 다 지을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자 세대별로 욕실하고 부엌을 설치하라고 그랬죠. 세대별로 절대 주차장 설치하지 않는 게 원룸형 주택의 최대 특징이라고요. 슬쩍 주차장 집어넣으면 틀려요. 욕실하고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이게 원룸형 주택이죠. 예전에는 보일러실이란 말이 없었어요. 그냥 욕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초기의 원룸은 다 주택법 위반으로 지은 거예요. 왜냐 그러면 보일러실에 대해서 법이 안 만들어줬어요. 욕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 하라니까 공간은 욕실 아니면 하나의 방인 거예요. 그럼 보일러는요. 욕실에 두던가 감전돼요. 아니면은 방에서 자기가 끌어안고 자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든 사람이 자기가 주택을 건설해 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야. 그냥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경험이 없어요. 예. 그래서 하도 민원이 제기되니까 부랴부랴 법을 개정했어요. 보일러실을 집어넣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욕실하고 보일러실을 제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했는데 이제 투룸 수요가 막 증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방에서 서울로 애들을 공부시키려고 유학을 보냈는데 오빠하고 여동생을 보냈습니다. 그 방이 2개가 필요하잖아요. 투룸. 그래서 법을 또 개정했어요. 다만부터가 개정한 거예요.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2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문을 달고 안 달고는 자기 마음이야. 2개의 공간. 문 닫으면은 이제 방이 되는 거죠. 문 달면. 그래서 투룸을 분양받은 사람이요. 우연하게 구청에 가서 공부를 확인해 봤더니요. 자기가 원룸이라고 돼 있는 거야. 자기는 투룸을 분양받았는데 구청에 가서 보니까 원룸 분양받은 거 돼 있거든요. 이분 흥분한 겁니다. 놀래가지고 담당 공무원한테 왜 나는 투룸을 분양받았는데 원룸이라고 기재가 돼 있냐. 그때 담당 공무원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예? 진짜 그런데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달려갔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저분이 투룸을 분양받았는데 우리는 원룸이라고 기재해놨습니다. 서류를 한 대 맞아요. 투룸이 원룸이야. 그럼 한 대 맞습니다. 예, 투룸이 뭐예요? 법적으로는 원룸이야. 공간만 2개일 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는 투룸이라는 게 없어. 투룸은 뭐예요? 원룸이야. 원룸. 예. 한 대 맞고 돌아오는 거지. 과장님한테.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지하층에는 절대 원룸형 주택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 그러면 자 우리가 연립과 다세대를 짓는 방법은 2가지예요. 그냥 주택법 우리가 방금 봤던 이거 있죠. 연립 다세대 짓는 방법이 있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허가를 받고 연립과 다세대를 짓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허가를 받고 연립 다세대를 지으면은 그냥 연립 다세대 지을 때보다 어떤 점이 좋냐 그러면요. 주차장은 똑같아요. 한 세대당 하나 설치하는. 그건 도움이 안 돼. 단지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그 다음에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래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되는데 이 면적을 대폭 줄여줘요. 그래서 대지 면적이 좁은데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연립이나 다세대 지은다 그러면은 한 2동밖에 못 지을 거를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허가 받으면요. 놀이터 없애버리니까 그냥 3동까지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요. 주차장 설치를 제외한 나머지 설치 기준을 다
완화시켜 주는 게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인데 실제로는요 거의 짓지를 않아요. 분양이 잘 안 되거든 이게. 잘 안 돼 분양이. 그래서 거의 다 원룸형 주택을 짓는다 이거죠. 그러면 밑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은 하나의 건축물에는요. 자, 우리 하나의 건축물 일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고 일부는 일반 주택 짓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건물 안에. 예. 근데 예외가 있어요. 같은 건물 안에 일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일부는 일반 주택을 같은 건물 안에 층을 나눠서 짓는 거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1번 원룸형 주택과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국토부에서 무슨 공청회 같은 거 할 때도 제가 언급을 했었어요. 이 1번은 없다가 새로 개정돼서 신설된 거예요. 1번이 원래 없었어 이게요. 제가 왜 문제를 제기했냐 그러면요 그때요. 우리 국토부에 가끔 공청회를 하거든요. 의견을 제시할 때 기존에 말이죠. 같은 건물 안에는 원룸형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같이 못 짓게 돼 있었다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을요. 그래서 낡은 주택을 가지신 은퇴 예정자가요. 이거를 부시고 원룸을 지은 거예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근데 일반 주택 같은 건물은 못 짓죠.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물어봐요. 아빠, 이제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그렇구나 진짜. 그래서 4층을 지었으니까 아버지는 401호 원룸, 엄마는 402호 원룸, 큰아들은 403호 원룸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옛날 법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건물을 안 지어보는 사람이 앉아서 법을 만들어서 책상 위에서 그래서 민원을 제기했죠. 민원을. 아니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냐. 그럼 집주인 어디 사냐. 은퇴 예정자가 월세를 받고 노후 생활을 대비하려고 부시고 새로 짓는데 정작 이 사람은 원룸에 살아야 돼. 그러니까 독신자 아니면은 부시고 새로 못 짓는 거잖아. 그렇죠? 가족 있는 사람 안 돼. 예. 그래서 바로 법을 개정해서 1번을 집어넣었어요. 원룸형 주택 플러스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 요 한 세대는 누가 사는 집이야? 집주인. 맨 꼭대기층에다가 요 하나 짓는 것은 같은 건물에 지을 수 있다는 예외를 만든 거예요. 더 웃긴 걸 말하면요. 박스 안에 2번 있죠. 2번은 처음 만들 때부터 있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택법에 처음 만들 때부터 2번은 있었다고. 근데 2번에 해당되는 사례가 많지가 않은데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 법을 만든 사람이 자기 집이 2번에 해당되지 않았을까 싶어. 그렇지 않고는요. 흔하지 않은 것을 만들어냈다고요. 2번 보시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 일반 주택을 말해요. 원룸형 주택과 일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게 가능하대. 같은 건물 안에서요. 그래서 이 사례는요. 서울에는 딱 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논현동 일대 주택가하고요. 삼성동 일대의 주택가밖에 없어요. 논현동하고 삼성동 일대 주택가에 가면요. 오후 5시가 딱 되면은 골목에서요. 아가씨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출근하는 아가씨들이에요. 5시에 나와서 그 앞에 있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합니다. 출근 준비하는 건데 이 아가씨들이 나오는 주택을 이렇게 보면은요. 가정집 있죠. 단독 주택의 일부를 부시고 원룸으로 개조한 곳에서 나와요. 바로 2번인 거야. 그래서 논현동이라든 삼성역 주변은요. 거기가 준주거지역에 거의 다요. 준주거지역에서 일반 단독 주택의 일부를 원룸형 주택으로 개조를 한 거예요. 거기 나오더라고요. 바로 이거라니까. 이건 흔하지가 않거든. 이거는 처음 만들 때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조문에. 그럼 이거는 분명히 자기 집이 이거 아니었으면 못 만들었을 거다. 예. 그리고 정작 흔한 게 1번인데 1번은 나중에 민원이 제기되고 난 다음에 만들었단 말이죠. 예. 동그라미 3번은 뭐냐면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과 원룸형 같이 못 지어. 그러니까 아래층은 단지형 연립, 맨 위에 층 원룸이 못 간다고요. 단지형 다세대와 그 다음에 원룸형 주택을 같이 못 짓게 돼 있습니다.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들을 때는 다 이해되지 않습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예, 다 이해됩니다. 지어 보면은 더 이해가 잘 될 텐데 여러분들 안 지어봤죠? 예.
난 다 해봤지. 예. 가로 9번의 장수명 주택은요. 제목이나 웃겨. 장수명이 뭐야? 장수만세. 예? 장수만세. 외국에 가면은 한 100년 정도 된 건물도 잘 쓰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30년만 지나면 이제 물이 줄줄 새는데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왜? 너무 잘 지으면은요. 재건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한 30년 지나면은요. 수명을 다하게끔 짓는 거예요. 일부러. 예. 그래서 이거 자원 낭비가 심하다 그래서 나라에서 오랫동안 수명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건물을 지으면 각종 특혜를 줘요. 그 특혜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야. 주택법에. 특혜를 준다. 그래서 이 제목을 갖다가 장수명 주택이라 적었어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너 어떤 주택 짓고 있니? 나 장수명 주택. 장수만세냐? 이름이 나빠서 안 짓는다니까. 그렇잖아요. 예. 뭐든지 이름이 중요해. 이름이요. 예. 우리 부동산 하다 망한 사람이 있어요. 공인중개사 기업해가지고. 왜 망했냐? 이름이 안 좋아서요. 예. 여러분 파리바게뜨하고 경쟁하는 그 제과점 하나 있죠. 파리바게뜨 말고 뭐 있어? 뚜레 뭔가 하나 있지. 그 여러분들 그거 쓸 수 있어? 손을 쓸 수 있냐고? 간판 못 쓰죠. 그래서 기 망하는 거야. 뚜레가 망하는 이유는 그것을 전화해가지고 야 어느 제과점에서 빵 사올까 그랬더니 이 사람은 사실 뚜레를 먹고 싶은데 뚜뚜 하다가 파리바게뜨 사오라 그래요. 실제로. 공인중개사 사무실 이름을 갖다가요. 자기 딴에는 자기 불문학과 출신이야. 불을 해놨는데 동네 주민 아무도 못 외워. 그 부동산 옆에가 삼성부동산이야. 그래서 그 부동산 이름 얘기하다가 에이 그냥 삼성부동산으로 와 그럽니다. 다 망해버리는 거야. 예, 그래서 이름이 나쁘면은요 절대 안 되는데 이름이 사람들이 기억하기 좋아야 돼. 기억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되는 겁니다. 예. 물론 삼성부동산 너무 흔하죠, 그렇죠? 삼성 흔하긴 하지만 현대부동산, 삼성부동산 괜찮아요. 동네에서는요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 쓰는 거야. 그래서 아주 멋있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름을 복잡하게 하잖아요. 아무도 못 외워. 여러분 우리나라 그 1000만 영화 있죠. 1000만 명 넘는 영화 있죠. 그 영화의 제목은요 글자가 2글자나 3글자가 제일 많아요. 왜 그럴까요? 4글자 되는 순간 못 외워 사람들이요. 너 이번 주말에 무슨 영화 봤니? 그 영화가 무슨 뭐 한 문장인 영화들 있잖아요. 말하다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1000만 영화 한번 순위를 한번 보시면요. 2글자나 3글자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 4글자가 넘어가면 사람들이 추천을 못 해요. 제목을 갖다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이 장수명 주택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이 비판을 해요. 참 날림으로 제목을 만들었다 이거죠. 예, 장수명 주택. 그럼 여기서는 핵심이 뭐냐 그러면 내구성이라는 말이 있죠. 내구성 밑줄 마지막 줄에 뒤로 넘겨서 가변성 부실 필요가 없어. 가변성하고 수리 용이성 이게 핵심적인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각종 시설의 개념이 나와요. 거기에 우리 가로 1번에 부대 시설하고요. 가로 2번에 복리 시설이 있죠. 주택법 기출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부대 시설과 복리 시설 구별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가 가장 많이 나온 이유는 1번 중요해서 2번 개정이 안 돼서 어느 쪽일까? 예? 개정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출제하시는 분들이 비전공자가 출제를 해야 되는데 일단 개정 표시가 없는 것을 찾아요. 그러면 이 부대 시설과 복리 시설의 이 개정 사항은요. 마지막으로 바뀐 게 2003년도에 개정된 게 딱 하나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2003년도 이후로 15년간 개정된 적이 없어. 얼마나 마음 편하게 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 부대 시설 보시면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 설비까지가 부대 시설이고요. 복리 시설,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테니스장 이런 거, 헬스장 이런 거 하고 경로당. 2003년도에 유일하게 개정된 게 바로 이 경로당입니다. 예전에는 노인정이었어요. 노인정이라는 말이 안 좋다 그래서 경로당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개사 시험 붙으신 다음에 나중에 절대로 이 경로당 생활하지 마십시오. 경로당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일찍 돌아가셔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요. 서로 나쁜 기운을 주고받아서 서로 악화되는 효과 때문에 일찍 죽는 거 진짜요. 경로당 다니시는 분 다 일찍 죽어요, 진짜. 그래서 서로 나쁜 기운이 있잖아요, 몸에. 서로 주고받아. 예, 악화되더. 그래서 되게 우리 오래 사시는 분들은요. 젊은이들하고 같이 어울려 사시는 분들이 좋은 기운을 받아서 오래 사십니다. 실제로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어울려 사는 방법은요. 입을 닫고 지갑을 여는 거예요. 예? 근데 되게 나이 먹으면 반대로 돼요. 지갑은 닫고 입만 열어. 항상 왕따가 되는 겁니다. 왕따가.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요. 우리 그 문화센터나 이런 데서 연세 드신 분들 나오시잖아요. 항상 솔선수범을 해요. 일찍 나와서 강의장 같은 거 교육받을 때 청소도 좀 하시고 먹을 것도 좀 싸와서 젊은 사람들 돌리기도 하고 남들이 이제 회비 10,000원 낼 때 본인은 20,000원 내고 그럽니다. 예, 그러면 대접을 받는데 항상 전원이 다 동일합니다. 이번에 어디 가서 실습 가자 그러면 혼자 반대. 거기는 이래서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데를 말씀해 보세요. 다른 데 없어.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경로당 생활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야? 합격을 해야 돼. 예. 그래서 이 복리시설 생활 안 하기 위해서 합격하는 겁니다. 거기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내 상가를 말하는 거죠. 예. 이거 2개 다 외워야 돼요. 가장 많이 거의 매년 나와요 시험에. 개정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그다음에 기반시설 있죠? 요 기반시설부터는요 잠시만 쉬었다 하겠습니다.